오늘은 그리스 로마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럽의 박물관에 가면 수없이 많은 남성 누드 조각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예술에서는 왜 그렇게 벌거벗은 남성 조각이 많았을까요? 자,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남성의 나체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운동 경기하는 남자애들을 한번 보시죠. 당시에는 옷이 헐렁했단 말이죠. 이걸 입고 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운동 종목 중에 판크라티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권투와 레슬링이 결합된 겁니다. 때리기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뭐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런 때 헐렁한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옷이 벗겨지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처음부터 아예 벗고 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라면 반드시 아예 처음부터 옷을 벗고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트레이너들도 옷을 다 벗어야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 중에 일부가 옷을 입고 남자로 변장을 해서 들어와서 참가한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트레이너의 경우에도 모두 나체로 참가를 해야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벌거벗고 참가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는데 그 운동 경기에 우승을 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은 그 도시에서 대단한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죠. 바로 그 전쟁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을 흔히 영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나 이런 사람들을 반신반의 영웅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의 아들,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또는 전쟁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던 그 사람들의 나체를 조각을 해서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던 거고요.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 인간의 모습을 닮은 신, 이런 것들을 조각하고 그림으로 만들고 총동 조각상으로 만드는 게 당시에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성 조각품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죠. 단 여기에서 여자는 이런 나체 조각상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나체 조각상이 없지 않죠. 그것은 바로 신에게만 나체가 허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거대한 헤라클레스 조각상이 있죠. 몸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찍은 건데요. 체격도 크고 근육도 우람하고 몸이 굉장히 큰데 아주 작은 게 있어요. 하체를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작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합니다. 몸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하체의 중요한 부분은 상당히 작습니다. 예전에 어떤 강의장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다비드 조각상의 하체는 저렇게 왜소하며 할례를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묻더군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다비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자, 미켈란젤로는 왜 할례를 하지 않은 다비드의 모습을 조각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중요한 것이 작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하는 남자, 전쟁에서 참가하는 남자의 중요한 것은 클까요? 작을까요? 현실적으로 작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작은 것을 현실적이라고 봤고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중요한 것이 오히려 고상한 것으로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동부지중해에서는 할례를 하는 문화가 있었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하잖아요. 그 율법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에는 이것을 역겨운 신체 훼손으로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았죠. 때로는 할례가 거세와 다름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할례를 하지 않은 다비드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 고대 부활이잖아요. 유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전통을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그리고 할례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로마 예술을 보다 보면 이런 그림들이 보여요. 여기 독일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여성이 거대한 중요한 것을 들고 갑니다.
저 여성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매춘부입니다. 저 끝에 악재를 물리치기 위한 눈도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이것은 행운의 상징, 악귀를 물리치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것은 신들의 것이기도 했어요. 어떤 신? 주로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과 초목을 관리하는 또는 축제를 관장하는 신이죠. 행운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중요한 것을 조각해서 여러 곳에 장식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가장 거대한 이 중요한 것은 55m까지 된 것도 있었다 그래요. 자, 폼페이에 가면 이런 조각품들을 발견할 수 있죠. 거대한 것은 신의 것 또는 바로 야만인의 것이었다는 거죠. 행운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것만 비대하게 만든 헤르메스 상이 아테네의 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기도 했다는 거죠. 여기 작은 동전이 있는데요. 사티로스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여인한테 무엇인가를 제안을 하죠. 자, 그럼 사티로스가 뭘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숲의 신으로 묘사되는 신인데요. 남자 얼굴에 몸은 염소의 다리하고 뿔을 가지는 괴물 같은 거죠. 이게 뭔가를 제의하죠. 바로 이것을 여성한테 제의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쓰였던 동전인데요. 기원전 5세기에 마케도니아에서 실제로 통용되었던 동전이었다고 하는 거죠. 매춘하는 사람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도 발견이 됩니다. 날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신발입니다. 자, 이게 진흙으로 구운 샌들인데요. 자, 바닥에다가 날 따라오세요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샌들을 신고 걸어가게 되면 흙바닥에 이게 찍히겠죠? 상품을 사게 되는 남자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매춘부들이 신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 신발입니다.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죠. 영어로는 심포지옴이라고 하는 건데, 자, 심포지온이란 것은 그리스어로 남성들이 모여서 술과 음식을 나누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심포지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심포지온에서는 주로 남성들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그림처럼 여성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누굴까요? 노예거나 아니면 매춘부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피리를 불고 있죠? 노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노예라는 게 아주 흔한 일이죠. 일반적인 일들을 다 다루는 게 노예죠. 또 이렇게 매춘하는 노예도 물론 있었죠. 자, 여기 그림은 장레옹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아레오파고스의 프리네라고 하는 여인을 그린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벌거벗고 서 있는데 붉은 옷을 입은 배심원들이 앉아 있고요. 파란 옷을 입은 남자가 이 여인의 옷을 베끼고 있죠.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 매춘부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프리네라는 이름이었는데, 자, 이 여인은 기원전 4세기경의 보이오티아 출신이었는데, 이 프리네가 신성 모독죄로 아레오파고스 법정으로 끌려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변호사가 그녀의 옷을 확 벗겨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나체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게 된 것은 신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인간이 만든 법으로 단죄할 수 없다고 변론합니다. 변호사가 굉장히 변론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저 법정에 앉은 저 붉은 옷을 입은 배심원들이 이 프리네의 아름다운 육체를 보고 나서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2세기의 로마인 아테나이오스가 지은 철학자들의 저녁 식사라는 데 기술된 건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역사와 맞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로마인들이 재밌으라고 그리스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여성의 나체를 대중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이었죠. 여성의 나체를 조각성으로 만드는 것도 안 됐고 일반 사람들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춘부라 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가 퍼져서 사실적인 것으로 이제 되었고요. 그 프리네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크니도스의 비너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크니도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이오니아 서쪽 지방에 있는 도시였는데 어느 날 코스 섬에서 예술가 프락시텔레스한테 주문 의뢰가 왔어요. 아프로디테 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문 의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락시텔레스는 두 가지 버전의 아프로디테 상을 제작을 합니다. 하나는 옷을 입은 아프로디테, 또 하나는 옷을 벗은 아프로디테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각품을 만든 다음에 먼저 주문했던 코스섬 사람들한테 보여줬겠죠. 그랬더니 코스섬 사람들은 옷을 벗은 모습은 좀 그래. 그래서 옷을 입은 버전의 아프로디테 상을 사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코스섬 옆에 있는 육지에 있는 크니도스 사람들은 이 벌거벗은 아프로디테 상을 사갑니다. 그랬는데 이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여러 곳에서 관광객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또 로마 말로 비너스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 벌거벗은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의 상을 모조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에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이 만나는 이 비너스 상들은 그 크니도스의 비너스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동성애 문화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남자들이 상체를 벗고 긴 의자에 누워서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뭔가 자세가 이상합니다. 남자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동성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성애란 것은 오늘날의 동성애와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어른과 10대 소년 간의 관계예요. 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와의 사랑은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불순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번식이 불가능한 미소년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바로 이것이 플라토닉 러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와 10대 소년의 사랑. 이것이 바로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플라토닉 러브였던 겁니다. 자, 나이 많은 남자를 에로메노스라고 불렀고요. 젊은 소년을 에라스테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시민, 성인들은 자신이 사회 경험, 인맥 또는 돈, 또 필수적인 교양, 이런 것들을 에라스테스한테 줍니다. 가르쳐주고요. 교육을 시킵니다. 때로는 보호자, 스승의 역할도 했다는 거죠. 후견인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사랑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에라스테스는 에로메네스한테 여러 가지를 받죠. 10대를 거쳐서 성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대표적인 에로메네스와 에라스테스의 관계 누구냐면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 일리아드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또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그 유명한 소 선생께서도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들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종족 본능을 위한 그런 관계고, 어른 남성과 10대 소년과의 관계는 플라토닉 러브였다고 하는 거죠. 하드리아누스, 로마 제국 황제와 안티노우스라고 관계 아주 유명했죠. 당시에는 아주 흔한 관계였다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게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관계죠. 근데 알키비아데스라는 이 사람이 10대 때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제자 관계, 보호자 후견인 관계, 또 동성애의 관계,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알키비아데스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런 말도 남겼어요. 알키비아데스는 젊었을 때는 남자들을 그들이 아내에게서 떼어놓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내들을 그들의 남편에게서 떼어놓은 인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성인 남성들을 아내에게서 떼어가지고 사랑을 하게 했고, 알키비아데스 성이 된다 하면은 여자들을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떼어내게 한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부자이기도 했고 잘생기기도 했고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도 여러 번 우승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나중에 아테네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테나를 몰락하게 했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죠. 전에는 남자도 아니었던 알키비아데스, 이제 그는 모든 여인의 남자가 되었다. 희극인 페레크라테스가 이런 말도 안겠던가. 10대 때는 남자도 아니었지만 성인이 돼가지고는 모든 여인의 남자가 됐다. 이만큼 알키비아데스가 역할이 굉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크라테스나 알키비아데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그랬냐? 안 그랬다는 거죠. 남자들 사회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흔했다는 거죠. 특히 시민사회. 자, 시민들이 구성된 부대 안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베라는 도시가 있죠. 아테네에서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테베라고 하는 곳에 신성대라는 부대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 부대는 연인으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성인 남성과 10대 소년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플라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연인으로만 이루어진 국가나 군대를 만들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모든 병사들이 연인과 함께 싸운다면 아무리 적은 세력이라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만큼 테베에 갖고 있었던 그 신성대는 굉장히 용감했고 싸움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테베의 에파미논다스라고 하는 장수가 나중에 스파르타를 이기는데 이 신성대가 큰 역할을 하죠. 그럼 테베만 있었겠어요? 스파르타도 있었겠죠. 스파르타는 거의 1만 명의 시민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 군대 내에는 사랑하는 사이로 이루어진 사람들로 특정 부대를 구성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고대 그리스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그냥 그 당시에 문화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을 오늘날의 가치 기준, 오늘날의 도덕 기준으로 매칭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성문화를 한번 이야기해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